문예지 탐구 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2라디오 유주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연출하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는 차경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문학동네 100호에 실린 소설들 계속 만나볼 예정이에요. 2019년 가을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젊은 작가 특집이어서 거의 다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10년차 미만 혹은 전후의 작가들이 실려 있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김금희 작가의 단편 우리가 가능했던 여름, 그리고 박상영 작가의 단편 동경 너머 하와이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여태까지 다루었던 소개해드렸던 모든 작품이 그렇긴 한데 네. 김금희 작가의 작품은 특히나 지금 김금희라는 작가 자체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많은 관심과 인기를 받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에 들고 오기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뭔가 당연히 저도 좋아하고 항상 좋은 작품을 써주셔서 고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작가이긴 한데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김금희 작가의 작품들을, 소설들을 잘 소화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소설 자체가 좀 겹이 많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네. 인물들도 선명하게 잡히지 않는데 또 어느 면은 굉장히 선명한 인물로 그려지기도 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소설 속에서 인물들을 하나씩 꼭 그 소설에 네. 한둘씩 넣는 거를 되게 잘하는 작가인데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잘 읽어내고 어떤 지점들을 정확히 좋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는 거는 늘 어렵다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문학동네 소설 중에 소개작을 고를 때 주영님과 고민을 꽤 많이 했죠. 네. 저희가 다른 방송 준비할 때보다 이번에 워낙 쟁쟁한 작가들의 작품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문학동네 100호에 실린 김금희 작가의 우리가 가능했던 여름을 소개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소설도 역시나 저는 많은 겹을 갖고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복잡한 건 아닌데 다뤄지는 사건들이나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 있었던 또 사건과 연결된 지점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소설 안에서 이렇게 다룰 수가 있나 싶은 놀라움도 있었고 그 겹겹을 같이 파헤쳐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소설은 결혼을 해서 30대 중반이 된 이름이 주미이죠. 남편과 함께 일산을 찾아가게 되면서 네. 자신이 2003년에 일산에서 겪었던 그 시절에 대해서 회상하는 형식의 소설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2003년, 2004년 시절의 이야기들이 소설에 전반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주미라는 삼수생이죠. 그 네. 당시에 삼수생이 있고 그 다음에 장의사라는 별명으로 불렀던 고등학교 네. 시절에 의사가 된 이제 친구이죠. 고등학교 시절에는 친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의대에 가고 싶어 하는 장래 희망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좀 장의사라는 말로 약간의 조롱하는 별명을 네, 붙여서 장신가라는 불렀던. 생각을 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불리는 남자의 네. 근데 네. 의사인데 장이 붙으니까 장의사 좀 묘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장의사와 같은 의대에서 조교로 일을 하는 김민석이라는 김조교 형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 세 인물이 관계를 맺게 되면서 펼쳐지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들인데 저는 이 이야기가 좋았던 점은 네. 김금희 작가가 소설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요즘의 소설들이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룰 때 네. 약간 그 고통스러웠던 일을 고백하고
회복하려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런 소설이 좀 많다고 느껴지는데 어떤 회복하는 이야기가 주는 쾌감이나 네. 그런 것들도 있지만 반면 약간 파괴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요즘 잘 등장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파괴하는 게 누군가를 파괴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쁜 인물이 나오는 소설을 읽고 싶다가 아니라 네. 인간은 누구나 그런 면이 있잖아요. 네. 회복하려고 하는 자기와 하지만 또 자기 파괴적인 거에 욕망을 느끼는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소설이 그런 자기 파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쓸 수 있는 그리고 그 자기 파괴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어둡지는 않게 쓰는 작가가 김금희 작가라는 생각이 이 소설을 통해서 한 번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인간이 더 나아지려고 하고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인물이 되고 올바른 인물이 되어야 하는 이야기의 중요성도 있지만 네. 그 반대 지점에 있는 이 이야기를 읽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일단 김금희 작가 소설은 재미가 있잖아요. 네, 네. 읽는 재미가 있어서 그리고 디테일들이 좀 생생해서 네. 그런 디테일들을 재밌어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그 장의사라는 그 남자인 친구에게 연락을 하기 전에 계기가 하나 있는데 아주 작은 계기죠. 이 삼수생이었던 주인공이 수업을 듣다가 네. 어떤 의대 준비하고 있는 약간 미친 것 같은 여자한테 네. 이상한 쪽지를 봤는데 그 네. 이상한 쪽지가 고깃집 광고지 뒷면에 네. 쓰인 거여서 순수 네. 100% 한우, 뭐 안일시 100배 변상이라고 네. 적혀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쪽지를 받고 그 다음에 장의사한테 연락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디테일이 좋거든요. 빨간색 약간 천박해 보이는 광고지를 네. 이렇게 묘사하는 것들 그리고 그 토스트 가게 장의사가 네, 항상 네. 앉아있는 그 토스트 가게 그림이라든지 네. 소소한 재미를 주면서 이 소설을 진짜 이야기처럼 들리게 하는 그리고 그 아주 작은 디테일들이 각자의 역할이 되게 네. 잘 배정돼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저는 읽으면서 사실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삼수생이던 주인공이 네. 여름에 그 시절 여름에 겪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안에 되게 다양한 이야기의 줄기들이 있어서 네. 이게 서사적으로 딱 하나로 모이는 이야기란 느낌이 들지 않아서 저한테는 조금 끝까지 약간 그런 의문을 가진 채 읽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저한테 와닿았던 장면 두 개를 이야기하자면 아까 얘기한 이 장의사라는 친구의 아주 절친한 김조구 형이라는 네. 그 형이랑 살짝 이 주인공이 연애를 한 달 정도 하다가 헤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 장의사라는 친구가 김조규 형이랑 사귀는 것을 네. 말리지 않고 형 좋은 사람이야 라고 주인공한테 이제 네. 얘기를 하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장의사가 미안해 나 그렇게 얘기한 거 정말 잘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장의사가 김조규 형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근거로 드는 행위가 저한테 네.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이들이 의대생이니까 해부를 하러 이제 해부학실에 들어갔는데 장의사가 속한 조가 맡은 시신이 너무 젊은 여성이어서 아무도 메스를 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조국 형이 교수들이 이걸 알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시신의 코로 딱 베어내고 네. 그리고 바로 실습이 시작되었다. 그 코를 베는 행위를 통해서 장의사가 그 실습을 하는 내내 미주라는 주인공을 떠올리면서 네. 죄책감을 느끼는데 저는 그 장면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마지막에 주인공이 아이에게 안녕이라는 글자를 아이가 네. 쓰고 싶다고 해서 점선으로 그 안녕을 표시해주면서 네. 안녕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원미우동을 떠올리고 네. 장의사라는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네. 안녕이라는 말이야말로 누군가에게 반복해서 물을 수 있고 그렇게 물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장의사를 생각하는 부분에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면 말하고 싶은 대목들이 되게 많기는 해요. 네. 문장도 진짜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고 싶은지가 잘 곳곳에 놓여 네. 있어서 그런 지점들에게 좀 감탄하기도 했고, 뭐 학창 시절에 장래희망을 쓸 때의 풍경 같은 거를 얘기를 할 때 뭐 장래하지 않을 장래희망의 변천사를 지켜본 사이쯤으로 그 10대 시절 아이들과의 시절을 표현을 한다든가, 네. 그 자기 파괴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갑다고 하면 그런데 네. 좀 많이 공감을 했던 부분들이, 주미가 나로 등장하는 이제 화자인 주미가 네. 21살 삼수 시절을 굉장히 자해도 하고 네. 독서실에 앉아서 자해를 하고 손을 깨물어서 막 이렇게 피가 날 정도로 자기를 좀 해하는 중인데, 네. 자기 스스로도 아름다워야 할 시절이라고 생각하는 21에 자기를 해치면서 삼수 시절을 힘들게 통과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상해야 한다면 돌이킬 수 없게 상하고 다쳤다면 그 다쳐버린 상태를 내보일 수 있는 무른 마음을 갖는 것. 하지만 그때는 그런 마음의 형질을 헤아릴 수가 없었고, 너울처럼 나를 덮는 나쁜 상태를 이기기 위해서는 더 견고해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주미는 잘 씻지도 않고 머리 미용실에 가지 않은 지 오래이고, 네. 꼭 스스로를 많이 방치하는? 볼품없는 사람으로 방치를 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더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려고 그런 쪽으로 애쓰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런 표현에도 좀 공감을 했던 게, 물론 그런 시절이 저는 뚜렷하게 있었던 건 아닌데 가끔 좀 자기를 진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시절을 지금 주미는 굉장히 길게 겪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어떨지 살짝 예측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속상한 마음도 들고, 근데 주미는 그거를 유려하게 다스릴 수 없는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네. 자기의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누군가한테 향할 수도 없어서 그거를 스스로한테 향하고 있고, 네. 그러다가 그 장의사랑 사실 친하지 않았는데 만나게 된 계기가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아침에 자기는 공부를 하러 나가야 하는 처지인데 이미 의대에 들어간 친구가 매일 아침 자기가 지나다니는 길에 있는 토스트집에 앉아있는 게 그냥 꼴보기가 싫은 거잖아요. 네. 근데 주미답지 않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게 보기 싫고 스트레스니까 아마 이 시절이면 뭐 싸이월드나 메신저였겠죠. 맞아요. 뭐 그런 SNS로 쪽지를 보내서 거기 앉아있지 않아주면 안 되냐고, 안 앉아있으면 안 될까? 그러니까 내 눈에서 안 보이면 안 돼? 의대를 들어간 네가 날 좀 이해해줘. 네. 라는 식으로 연락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장의사라는 동창을 만나서 진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네. 그 장의사는 사실 의대에 원하는 대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적응에 완벽히 실패한 사람이고, 네. 그 부적응한 것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선택을 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니까 네. 주미가 손을 잡아준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여기에도 상한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까 읽어드린 대목도 그렇고, 네. 주미가 훼손이라는 단어도 많이 네네, 나오고요. 그 주미가 장의사한테 너 혹시 재수 생각하는 거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상할 대로 상하니까 절대 하지 마라고 하는데, 이 상해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뭐 아름답게 그려지고 막 미화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서로 상한 사람이라는 거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 감정을 주고받고, 아마도 저는 주미는 연애 감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조교 형이랑 만날지에 대해서 가서 멀리까지 찾아가서 대학으로 찾아가서 물어봤고, 근데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는 사귀지 말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꼭 어떤 장의사를 연애의 감정으로 너무 막 짝사랑했어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묘하게 그런 감정까지 갖고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둘의 좋은 관계, 이 김조교 형이라는 아까 주영님이 얘기해 주신 무감하게 폭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끼어드는 거죠. 네. 끼어들게 되면서 안타까운 일이 결국에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소설에서 주미의 마음을 묘사한다거나 독서실에서 문제 오답노트를 이제 만들면서 맨날 죽어라 죽어 그냥 죽어 이런 말을 자기 스스로한테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진짜 디테일적으로 드러나는데 네. 뭔가 그런 것들이 다 층층을 쌓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읽어봐야 네. 알 수 있는 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소개를 준비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네. 이런 것들도 진짜 좀 진짜 섬세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장의사라는 별명을 붙였잖아요. 네. 근데 대학에 가서는 옵세라는 별명이 붙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네. 강박적인 이라는 네. 뜻인 옵세시브의 앞 두 글자를 딴 별명이었다라고 하면서 나는 장의사라는 별명보다는 좀 더 의대답다고 여기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붙인 별명은 미래에 대한 축원이었는데 지금의 별명은 현 상태에 관한 차가운 풍자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 옵세라는 별명을 떠올린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긴 네. 했어요. 그 별명조차 맞아요. 그냥 지나가듯 짓지 않는구나. 그리고 장의사라는 별명이 미래에 대한 축원인 건 맞는데 그 말이 주는 죽음의 이미지가 네. 있어서 네. 잔인하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름들을 붙이는 거. 저는 이 소설이 어떤 한 시절을 추억하는 소설만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삼수생 시절인 네. 21살에 나와는 달리 원하던 의대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약간 망하고 있는 상해를 자기 자신에게 입히고 있는 친구와 약간 연애 비슷한 그런 한 시절을 보내는 이야기가 단순히 그 시절을 추억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다 지나가서 나는 그로부터 많이 변화됐어 이런 이야기도 아닌 것 같아서 저한테는 여전히 좀 어려운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약간 황우석 사태를 연상하는 네. 상황도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저한테는 약간 많은데 복잡한데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생각을 했던 건 저도 그렇기는 했어요. 근데 네. 그 김조교 형의 캐릭터에 대한 네. 거를 약간 극적으로 다시 재회는 아니지만 그 자기의 과거의 아픈 네. 연애사를 떠올리게 됐을 때 에 취할 수 있는 장치로 보자면은 좀 충격적인 재회처럼 느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네, 네. 그 사람이 용기를 낸 것까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보자잖아요. 네, 네. 근데 제보를 하는 인터뷰에서 자기 변명을 또 하는 걸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절에 김조교라는 사람에 대해 판단하기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막 원래는 장의사한테 엄청나게 전화를 해대면서 약간 구속하는 느낌인데 네. 막상 만나봤더니 좀 유들유들한 사람이고 네. 그리고 주미한테도 절절한 구애를 하는 것처럼 이제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런 이 사람 진짜 무슨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단적으로는 그 정말 해부실습 할 때의 모습이나 이런 자기는 시켜서 한 일이고 어쩔 수 없었지만 어떤 것을 조작하는 데에 대해서도 무감한 사람이라는 네. 것 자체도 그런 이 김조교라는 캐릭터를 설명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소설이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은 하기는 했는데 네. 다가온 거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장의사가 네.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못하게 되는 정황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네. 그게 이제 학교에 원래는 의대생이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데 나오게 된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자기는 장의사가 김조교 형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조교 형이 아니라면 애저녁에 학교를 그만두거나 목을 맸을 거라고 했다. 네. 그리고 그 유리창을 타고 끊임없이 빗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기가 실은 기숙사에서 생활에서 제외해준 것도 그런 일을 한번 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네. 있는데 그 순간 장의사의 손을 나도 모르게 꽉 움켜쥐던 나와 독서실에 앉아 스스로를 해하면서 그 실제적인 손상감에 젖어 들어가던 나, 가로수의 무수한 잎처럼 헤아릴 수 없이 나부끼는 감정들로 일산의 여름을 났던 나, 그 모두가 동일한 21살의 나였다는 사실을 믿기가 힘들다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21살의 나조차도 내 안에 되게 다양한 면을 갖고 있고 다양한 감정들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네. 40이 다 된 지금 그걸 돌이켜봤을 때 그때 나와 지금의 나의 거리감 같은 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설인가 보다라는 생각과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까 얘기하신 아이한테 안녕이라는 말을 적게 해주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장의사의 비극이 아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편지 쓰는데 할 말이 안녕 방학 잘 보내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어제도 썼잖아 다른 말 없어 했더니 진짜 진지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지만 아이가 그럼에도 그냥 안녕이라고 쓰고 싶다고 안녕 방학 잘 보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네. 또 한 번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자기적인 해석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안녕하라고 잘 보내라고 아이의 그 편지 쓰는 걸 보면서 자꾸 그 원미우동이 떠오르고 눈물이 차올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내게 어떤 기회가 있었던 걸까? 그러니까 어떤 죄의식 같은 거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안녕이라는 말이야말로 누군가에게 반복해서 물을 수 있고 그렇게 물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결국에는 안녕을 전하는 일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아팠던 건 그 원미우동이라는 상우가 직접적으로 등장을 또 하잖아요. 네. 근데 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장소야 싶은 생각을 하면서 읽긴 읽었거든요. 네. 물론 장의사와 재회를 하게 되면서 고등학교 이후에 네. 가는 식당이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원미우동이라는 어떤 우동 가게를 떠올렸을 때 그게 왜 뭐 약간 그렇다고 너무 애틋한 장소는 아닐 것 같은데 했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일산에서 그걸 보고 그 원미우동이 계속 남아있는 거를 보고 네. 나서 일상의 날들이 흘러가는 동안 일산에서 본 그곳 원미우동에 관한 생각은 떠나지를 않았다. 아니 도대체 원미우동이 뭐길래 라는 그러게요. 생각으로 계속 이 소설을 읽다가 그건 추억을 되돌리기 위해 다시 가보고 싶다거나 심지어 나쁜 기억 때문에 싫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이 있다는 감각이었다. 근데 이거에서 좀 많이 격하게 공감을 했던 게 네. 원미우동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흘렀는데 원미우동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부를 묻지 않았던 어느 시점 이후에 안부를 묻지 않았던 사람이 다시는 내가 안부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거는 살면서 다시 만나고 싶다거나 뭐 교류하고 싶고 연락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그곳에 있으면 돼라는 심정으로 인연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대신에 그냥 그곳에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네. 계속 잘 살아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곳이 있다는 거를 보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없는 장의사라는 친구를 떠올리게 되는 거였구나라고 조금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인상 깊었던 대목은 이제 나는 40에 가까워져 온 대학 네. 강사인 거잖아요. 네, 네. 결국에 이제 원하던 곳은 아니었지만 대학 입시에 성공을 했고 네. 유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뭔가 보편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봤을 때는 되게 무난무난하고 네. 삶의 위태로움을 좀 많이 덜어낸 상태의 삶처럼 지금의 주민은 보이는데 네. 학생이랑 상담을 할 때 네. 그런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학생이 어떤 말을 했더니 주미가 그거를 잘못 알아듣고 그치 요즘 다 희망이 없지라고 이제 막 약간 무성의한 반응을 상담으로 하는데 네. 학생이 약간 발끈하면서 자기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힘이 없어요라고 말했다고 정정했다. 나는 당황해서 그게 많이 다른가 하고 물었고 학생이 네 저희가 힘이 없는 거지 희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는 순간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주미가 저랑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은데 네. 이미 늙어버린 사람처럼 자기를 좀 취급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혹시 지금의 시선으로 그 시절을 돌아보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럴 자격이 내게는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약간 많이 늙은 것처럼 자신을 네. 대하는 것도
좀 마음이 안타깝긴 했지만 이런 대화를 통해서 진짜 그 주민은 그 힘들었던 시절을 끝낸 사람이잖아요. 네. 뭐 지금도 삶의 복잡한 면이 있겠지만 네. 그 시절을 같이 힘들게 겪었던 사람인데 자기만 그 상태에서 빠져나온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씁쓸한 감정 같은 것들이 이제 소설 끝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서 네. 사실 처음 읽었을 때는 뭔가 말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뭘지라고 네. 생각을 해서 소개하는데 고민이 있었는데 두 번째 읽어보니까 되게 분명한 메시지를 품고 있구나.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안녕을 전하는 일의 중요성이라고 요약하기에는 되게 너무 평범한 네. 메시지라고 제가 전달이 될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거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설로 그 원고지를 다 할애해 가면서 네. 쓰는 것 자체가 이 작가 특유의 강인함 같은 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네.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신경 써서 읽어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김금희 작가의 단편소설 우리가 가능했던 여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만나볼 소설은 박상영 작가의 동경 너머 하와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학동네 100호에 실려 있어요. 네. 저는 좀 오랜만에 읽은 단편이고요. 박상영 작가 작품 중에 첫 문장부터 좀 재밌어요. 아빠가 벤츠를 샀다. S클래스로. 제 예감이 안 좋은 느낌으로 그것만으로 조짐이 좋지 않았는데 역시나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건 엄마의 전화를 받은 뒤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 줄거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화자인 나는 30대 초반 정도의 남자 소설가예요. 네. 근데 여기서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투잡을 하는 소설가로 나오고요. 그 화자인 나의 아버지와 그리고 화자인 나가 애인이라고는 할 순 없지만 그런 섹스 파트너라고 하기에는 또 감정적인 교류가 있는 그런 원모라는 가까운 친구가 네. 아버지와 그 원모가 둘 다 어느 날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라진 두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들의 행방을 좀 쫓으면서 이들과의 인연이나 아니면 이들에 대한 화자의 감정 같은 것을 전달하는 소설인데요. 사실 근데 이 아버지 캐릭터는 네. 조금 저는 예상 가능한 캐릭터였던 것 같긴 해요. 이 아버지가 사업가인데 여러 번 집안도 좀 말아먹고 집에서 돈 가지고 좀 사고도 치고 그런데 본인은 뭐랄까 남들이 봤을 때 되게 교양 있고 지식인처럼 보이게 꾸미고 다니는 돈도 펑펑 쓰고 네, 펑펑 쓰고 그런 아버지에 대한 약간 애증 같은 것이 담겨져 있고 이 원모라는 캐릭터는 좀 재밌었는데 여기서 약쟁이로 나오는데 마약을 하는 하와이에서 중학교 이후의 시절을 좀 보냈고 그냥 한량처럼 사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그런 식으로 좀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자인 나에게는 되게 오간데 없는 마음이 들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을 때 가장 적확한 위로를 주는 그런 친구로 나오죠. 네.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식으로든 의미가 있는 두 남자가 사라져버렸고 이 남자의 행방을 뒤쫓으면서 이 사람들의 실체를 좀 알게 되기도 하고 본인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는 약간 그런 이야기였어요. 네. 왜 이 소설을 가져왔을까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빠라는 캐릭터는 네.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빠라는 캐릭터,
아빠와 화자의 관계를 통해서 마냥 미워할 수도 마냥 사랑할 수도 없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독자라면 그냥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네. 어떤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공통적으로 가지는 감정 중에 하나를 이 소설이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일단은 재밌었어요. 그 막 중간중간에 원모 캐릭터에 대한 얘기나 원모가 결국에 떠나야 되는 이 상황 같은 것들도 좀 코믹하긴 하잖아요. 네. 추방당하는 네. 일이 흔한 일은 아닐 텐데 네. 그런 식으로 이별을 맞이한다든가 그리고 이 지금 소설 속 화자가 퀴어 소설 작가로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아빠가 찾아와가지고 네가 책을 냈더구나 인터뷰 기사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아빠한테 말을 하지 않고 책 나왔다고라고 하는 대사를 치는데 기사에서 네가 퀴어 소설이라는 걸 쓴다고 하더구나 하니까 그거 요즘 유행하는 거야. 너희들 보기 재미없으니까 보지 마라고 말을 돌리는 그런 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천연덕스럽기도 하고 비극적인 상황 진짜 아빠가 지금 몇 억이죠? 50억이 넘는 돈을 탈세하고 횡령하고 착복하고 거의 감옥에 갈 쫓기고 상황이죠. 엄마는 막 어떻게 그거 수습해 보려고 아파트 명의 같은 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약간 가볍게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냥 조금 너무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신경을 쓰는 그게 되게 현실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우리가 그런 큰 일을 닥쳤을 때 네.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막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 막 배경음악 등장하고 막 그런 무거운 느낌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나도 만약에 이런 일을 겪으면 왜냐면 우리는 다 밥벌이를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 직면했을 때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도 출근도 하고 소설도 힘들게 쓰면서 그 시간 날 때 아빠를 소수문에서 찾고 네. 그리고 고모한테 전화해서 네. 아빠에 대한 정보를 캐내는데 그걸 대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고모가 이제 말을 안 해주려고 하니까 네. 이 소설 쓰는데 참고 좀 하려고요 하면서 네. 어른들한테는 이런 말이 잘 통한다. 네, 근데 역시나 고모가 그래라고 하면서 이제 네. 그때부터 슬슬 뭔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네. 그런 대하는 것도 굉장히 만들어낸 인물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네, 같다라는 네.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박서영 작가의 소설의 재미와 미덕은 그런 면인 것 같아요. 네, 인물들을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아마 정말 주변에 있는 인물들의 어떤 면들을 쏙쏙쏙 뽑아가지고 네. 여기에 이렇게 막 풀어놨구나. 그래서 사랑받는 인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박사영 작가의 소설에 뭐 지금 책으로도 나온 제희였나요? 그 네. 캐릭터도 되게 사랑받고 있는 것 같고 그 자이툰에 나오는 인물도 그렇고 네. 되게 사람들의 약간 인기를 받는 우리 주변에 있을 것도 같은데 매력을 굉장히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거를 진짜 잘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아빠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참 할말하니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말을 하고 싶으면 할 말이 많은데 아유 참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너무 내가 만약에 내 가족이었으면 진짜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주인공이 되게 화자인 내가 의외로 아빠를 덜 미워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아빠를 바라보는 모습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 호텔 마당을 네. 거닐면서 이게 어른이라서 그런 거야, 아들이라서 그런 거야. 저는 어떤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이해하는 건 아닌데 아이고 저런 사람이 있네. 약간 이런 식의 나의 아버지지만 타인처럼 들여다보는 것들? 그게 어느 순간 다들 한 번씩 오긴 오잖아요. 네. 엄마나 아빠지만 맞아요. 여성이나 남성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그냥 네.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일들을 겪고 있는 대상으로 느껴지는데 이 아빠에 대한 게 완벽히 그렇다고 보이진 않는데 네. 뭐 이젠 나를 아빠를 하나의 사람으로서 이해해 이건 아닌 것 네, 같은데 네. 그냥 약간
아유, 저걸 어떻게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웃겼어요. 이게 동경너머 하와이가 제목이잖아요. 네네. 아빠한테 나도 하와이 갈 거야. 이 지금 하와이가 원모가 있는 곳이죠? 네네. 원모가 추방된 네, 곳이겠죠? 그래서 나 그냥 대뜸 나 하와이 갈 거야. 근데 하와이가 어느 쪽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네. 아빠 너무 생뚱맞게 네. 여기가 남쪽이고요. 저쪽이 동경이는데 하와이는 동경너머에 어딘가 진짜 비현실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대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았나요? 그 어린 시절에 아빠가 자신에게 그리고 아빠한테 네. 인생 이막 당신에게도 희망은 있다라는 책을 선물하는 에피소드가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네네.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번 또 집이 망했을 때 네네네. 근데 아빠가 진심으로 화를 내면서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더 나아질 일은 없을 거란 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진짜 나빴다. 플러스 아빠랑 대화하는 장면에서 네. 아빠 근데 나 왜 나왔어? 어쩌다가 나왔지. 아빠 근데 왜 그렇게 큰 빚을 졌어? 그 돈은 어디 갔어? 그랬더니 어쩌다가 그랬지. 어쩌다 다 없어졌지 하는데 크게 비약해서 얘기하면 그래 다 어쩌다 그렇게 되나? 삶에 대한 이야기인가? 어쩌다 추방당하고 어쩌다 소설을 쓰고 어쩌다 50억을 받아먹고 그래서 약간 그런 패배주의는 아닌데 박서영 작가 소설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김상아 작가 글 소개할 때도 얘기했지만 뭔가 다 망했어 같은 네. 느낌? 근데 그게 어쩌다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이런 감정을 갖고 대할 수밖에 없는 네. 일들?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잘 재미있게 썼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진짜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한편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하게 되는 지점들도 있어서 네. 사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 되게 네. 많이 하는데 입버릇처럼 네. 그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쓸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었어요. 근데 막 이게 체념이나 네. 그런 것보다 약간 홀가분한 네. 마음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좀 인생 그래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말자.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일들인데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되게 와닿았던 표현이 원모가 나에게 허공에 이마를 기대고 있는 사람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 허공에 이마를 기대고 있는 사람의 자세, 약간 거북목하고 있는, 목 빼고 있는 그런 자세가 아빠에게서도 보이고, 나도 그걸 닮았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 사는 게 허공에 이마를 기대고 사는 일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를 중얼거리면서 약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근데 네. 우리가 그렇게 미워 보이거나 한심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느낌도 약간 들었고, 진짜 그 어쩔 수 없음과 같이 가는 것이 우리 아무리 못난 사람이고 사는 게 못나 보여도 결국엔 미워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느낌도 솔직히 좀 들었고 박사영 작가가 정말 재밌게 쓰는 사람은 맞는 것 같은 게 되게 표현이 예를 들면 원모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약쟁이로 저놈 저러다 깜빵가지에 저놈을 맡고 있는 약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진짜 박사영 작가 약간 트레이드마크 맞아요. 같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우리가 사실 쓰는 표현들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되게 적재적소에 잘 갖고 오는 것 같아서 신기하더라고요. 막 아빠가 산보나 할래? 물었더니 아빠 나 일하는 중이잖아. 나는 사장이 아니라 그냥 사원이라고 하면서 네. 그러냐? 그러면 별 수 없지라고 그런 게 전개가 되거나 근데 또 미안해갖고 반차를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네. 팀장에게 급하게 반차를 쓰는데 집안일이라는 핑계를 댔나 보죠. 그래서 네. 팀장이 무슨 집안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병환입니다라고 하는데 병환 뒤에 괄호에 네. 병환이나 다름없는 목숨을 위협할 만한 범죄 행각과 빚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천연덕스러우면서도 네, 옆에서 약간 나 이래서 반차 썼잖아 이렇게 얘기해주는 느낌 같은 거. 맞아요. 그리고 그 위에도 슬그머니 마음이 약해져 50억에 반찬 얻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정말 박상영 작가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골 때리는 아빠가 마지막에 호텔 커피숍에서 반찬 내고 그 커피 마시고 난 다음에 계산서에 5만 원짜리 네. 넣고 거스름 돈 안 챙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화자인 내가
주차. 알뜰하게 챙기고 아빠 차 번호 등록하고 맞아. 약간 이런 것도 이 소설이 약간 생기 있게 만드는 정말 생활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 그런 잔재미를 확실히 주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박상영 작가 소설을 읽으면 누구도 좀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이 약쟁이 원모도 이해가 되고 어쩌면 이 아빠도 좀 이해가 될 것 같고 엄마도 이해가 되고 그런 느낌이어서 약간 마음이 좀 순하게 풀어지는 느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부대끼면서 누군가랑 살 수밖에 없으면 아유 다 끌어안을 수밖에 없지 이런 네. 이런 태도 같은 거 그런 게 매번 느껴져서 좀 애잔한 마음이 들다가도 약간 다 가볍게 허공에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도 들게 만드는 네. 그런 소설들을 쓰는 것 같고 그거를 또 재밌게 읽을 수 있어서 네. 좀 기분이 좋을 때도 많아요. 박상영 작가 소설을 만나면은 네. 뭔가 이렇게 훨훨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긴 해서 그런 게 매력 같더라고요. 네. 네, 저희 이렇게 박상영 작가의 동경 너머 하와이라는 작품을 만나봤습니다. 네. 문희지 탐구 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이번 시간에 이어 다음 시간에도 문학동네 2019년 가을호에 실린 소설들 만나볼 예정인데요. 강화길, 김봉건 작가의 단편 소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영 소설 동경 너머 하와이의 일부를 주영님이 낭독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잔디밭에 떨어진 명함을 바라보았다. 잔뜩 구겨져 본래의 형태를 짐작할 수조차 없어져 버린 종이 조각을. 원모는 지금 이런 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또 허공에 이마를 기대고 있네. 핀잔을 주려나? 아니면 거봐, 넌 누구한테 화낼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확신에 차서 말하려나? 원모야 있잖아. 틀렸어. 나 이제 누구를 미워하고 어디에 화를 내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통 모르겠거든. 목표가 있었던 시절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삶이 조금 더 심플해졌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루고 싶은 지점도 도려내고 싶은 지점도 다 희미해져 버렸다. 누군가를 마냥 미워하거나 사랑할 수 있었다면 사는 게 이토록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더 이상 기댈 곳도 빠져들 곳도 없어져 버린 나는 고개를 들어 아빠의 손끝이 가리켰던 아득히 먼 저 너머의 어떤 지점을 바라볼 뿐이었다.